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 플러스 사업단 향기인문학센터의 특강을 맡은 단국대학교 철학과 이문교입니다. 오늘은 화이트헤드의 상징활동, 그 의미와 효과 읽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볼 텐데요. 책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가 굉장히 얇은 책인데, 예, 얇지만 그 함축적인 그 사상적 깊이가 굉장히 심오하고 난해한 책입니다. 사실은. 예. 자, 먼저 우리가 공부할 철학자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인데요. 20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입니다. 영국 철학자지만 주로 미국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보통 미국 철학자로 분류가 되곤 합니다. 이 철학자가 특이한 점은 그 현대 20세기에 와서 형이상학이란 전통적인 그 아주 중요한 학문이죠. 예, 철학에 있어서 가장 어찌 보면 오래되고 중요한 분야인데, 이 분야가 20세기에 와서 많이 쇠퇴를 했는데 다시 그 현대적으로 부활시킨 대표적인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화이트헤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이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원래 수학을 전공으로 해서 연구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교수 생활을 응용 수학 및 이론 물리학을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특기할 만한 이제 저작은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또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함께 수학 원리라는 책을 저술을 했고요. 이 책이 20세기 수리 논리학의 발전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현대 물리학에 대해서 그 철학적인 고찰의 길로 나가서 자연의 개념, 자연인식의 원리, 상대성 원리 이런 책들을 집필했습니다. 보통 이 시기를 이제 자연 철학의 시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찌 보면 재밌는 게, 인생에 있어서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참 이 사람은 나이가 63세에 다른 교수들이 은퇴할 시기에 그 미국 하버드 대학에 초빙을 받습니다. 예, 교수 초빙을 받아서 그것도 이제 원래 가르치던 물리학이나 수학이 아니라 철학을 가르치는 철학 교수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흔쾌히 수락을 해서 63세에 그 아내와 이제 미국으로 가서 교수를, 그 이후에 정년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망하기 뭐 거의 직전까지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이 시기 동안 이제 철학자로서 중요한 책 3권, 과학과 근대 세계, 과정과 실제, 관념의 모험, 그 이후에 또 이성의 기능, 오늘 우리가 공부할 상징활동, 그 의미와 효과, 그 다음에 형성 중의 종교, 우리말로는 종교란 무엇인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런 아주 중요한 주옥 같은 저작들을 저술을 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할 책이 상징활동, 그 의미와 효과라는 책인데요. 아주 다행스러운 게 그 국내에 번역본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 아주 예전에 나온 책이 한 권 있고, 이제 지금은 절판이 된 것 같고요. 예전 판본은 지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책은 이 동과서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연세대학교 철학과의 명예교수이신 문창호 교수님께서 번역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 존경하는 학자고, 화이트헤드에 관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어느 곳에 가도 이만큼 정통한 학자를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학자신데, 아주 정확한 번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래도 비교적 쉽게, 예, 원문을 읽는 것보다는 번역이 된 게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요. 오늘 강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거냐면, 이 책에 번역본이 있으니까 중요한 문장들, 구절들을 발췌를 해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보태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 책 말고도 이제 다른 과정과 실제의 원문도, 과정과 실제나 관념의 모험 같은 책들의 그 원문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징 활동의 종류에 대한 그 언급이 써 있는 곳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명사를 아주 대충 훑어보기만 하더라도 상징 활동, 심볼리즘이라고 하는데 뭐 상징 작용, 상징 활동 어떤 번역도 가능하겠습니다. 상징 활동에 관한 사람들의 태도가 시대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중세 시대에 여러분 건축물을 보시면은 하늘을 향해서 솟구쳐 있죠. 그 자체가 그 안에 또 내부의 스테인드 글라스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상징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특히 건축 같은 경우 상징적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 우리가 하는 인간들이 하는 여러 의례들, 리추얼이라고 하는 의례들도 상징적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행동들도 상징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는 더했다는 거죠. 서양의 중세도 그렇고 사실 뭐 동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장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상징적이었다. 서양에서는 이 상징들의 특히 그 카톨릭적인 상징에 대해서 반발이 심했던 시기는 종교개혁 시기였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 시대. 이 상징이 표현해주는 여러 의미 체계들을 부정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징을 부정하는 방법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 상징에 대한 그 상징이 주로 대두됐던 시기와 그것이 부정됐던 시기를 지금 대비를 시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징은 우리 삶의 주변에 널려 있다. 구조적으로 볼 때 상징 활동에는 비본질적인 요소가 들어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 비본질적인 요소를 나타내는 그 예가 뭐냐면 어떤 한 시대에 통했던 상징이 그 바로 다음 시대에 아니면 뭐 그 이후에 시대에 가서는 폐기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상징 활동의 피상성을 보여준다. 피상성이란 말도 좋겠지만은 뭐 임의성, 자의성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여러 가지 상징들, 뭐 건축물이라든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보다 뿌리 깊은 유형의 상징 활동들도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사실 우리 언어 같은 경우죠. 문어이든 구어이든 언어가 바로 그것이다. 낱말의 단순한 소리이든 이 소리 같은 경우는 구어겠죠. 종이에 표기된 것의 모양이든 똑같이 언어는 언어이니까요. 그래서 낱말은 하나의 상징이며 그것의 의미는 듣는 이의 마음에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관념이나 이미지나 감정 등 이런 것들로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뭐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 일상적인 언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언어가 있는데 좀 특별한 언어가 있는데 그건 수학, 특히 대수학. 여러분 뭐 기하학에 대비되는 대수학이라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이제 대수의 수학 기호로 방정식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죠. 이 수학 기호로 이루어진 순수한 문어 이런 경우엔 특별한 어떤 규칙들이 있죠. 수학 같은 경우는 규칙들이 있는데 그 규칙들을 우리가 잘 따라서 우리가 그 이해를 하고 개념을 이해하고 규칙을 따르다 보면 올바르게 정확하게 우리가 추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호의 조작을 통해서 정확하게 추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수의 수학 기호들, 수학적 언어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언어와 대수는 중세 유럽의 대성당이 했던 그런 상징보다는 우리에게 한층 더 근본적인 유형의 상징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지만 지금 일단 크게 둘로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이제 비교적 우리 뭐 문화적인 활동 이런 것과 관련된 상징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화이트헤드는 정작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상징 활동과 지각, 지각을 통해서 우리가 상징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거죠. 자, 앞서 말한 유형들보다 더 근본적인 또 다른 상징 활동이 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우리 눈앞에 놓인 채색된 형태를 보고는 의자가 있다라고 말한다. 뭐 꼭 의자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앞에 야외에 돌을 보고 회색의 이렇게 맨들맨들하고 좀 큰 뭐 바위 아니면 큰 뭐 여러 거북이 모양의 바위 같은 걸 우리가 본다고 하죠. 예. 그걸 볼 때 우리는 상징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뜻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지만 좀 천천히 생각해 보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의자의 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예술가라면 어떤 우리 의자를 딱 봤을 때 의자가 갖고 있는 어떤 색채 아니면 어떤 모양의 패턴 이런 걸 보게 되죠. 우리는 보통. 근데 예술가라면 아마도 그 의자의 패턴이나 색깔을 보고도 그 아름다운 모양이라든가 색채를 그냥 음미하고 거기서 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술가가 아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사실은 특히 피곤할 때 습관적으로 채색된 형태에 대한 그 지각, 우리가 그걸 볼 때 곧바로 의자를 떠올리죠.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의자에 내가 몸이 피곤하니까 몸을 눕혀야 되겠다. 소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뭐 정서적으로 느낄 수도 있죠. 아, 편안하다. 그걸 보고 아니면 직접 누워서 편안함을 느낀다든가 아니면 편안함을 떠올린다든가 아, 내가 뭐 당장 의자를 보고 더 푹신한 소파 같은 걸 머릿속에 상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화이트헤드가 보기에는 상징 활동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술가 친구가 여러분들 계시다면 예술가 친구의 경우에는 아주 고도로 훈련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의자의 색채나 형태나 위치만 따로 떨어뜨려서 즉 추상을 해서 그것만 보고 음미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술가는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시간 동안 훈련을 한 결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들은 예술가가 아닌 보통의 사람들은 의자를 봤을 때 그냥 색채라든가 모양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어떤 의자가 갖고 있는 어떤 실용적인 용도라든가 아니면 그 전체적인 의자 이런 거를 바로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복잡한 추론에 말려들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습관적으로 뭔가를 떠올린다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는 우리가 공든 훈련이 필요하지 않다. 예, 다시 말해서 우리 일상인들이 어떤 특정한 색채나 모양, 형태 같은 걸 본 다음에 바로 의자로 이렇게 점핑하는 거. 의자를 사실은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추론을 해야 되겠지만 추론하지 않고 바로 습관적으로 의자를 떠올리는 이 작용은 바로 상징 활동의 결과라는 겁니다. 예, 상징 활동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저절로 사실은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지각 경험이라는 것조차도 사실은 상징 활동의 결과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앞에서 우리가 중세 유럽의 성당이라든가 그런 건축물을 통해서 상징과 그 상징이 갖고 있는 의미 이런 걸 연결시키듯이 우리가 어떤 사물을 지각할 때도 그 색채나 모양, 형태로부터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목적, 의자라고 하는 의자의 용도라고 하는 사물의 그 물체에 대한 관념으로 옮아가는 게 사실은 아주 자연스러운 걸로 우리에게 보이고 그 자연스러운 일은 바로 상징 활동의 결과로 상징 활동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 인간만 상징 활동을 할까요? 예, 우리 인간과 같은 존재뿐만 아니라 인간보다는 좀 하등의 동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강아지. 그러니까 사실 강아지는 뭐 인간의 버금가게 지능이 높잖아요. 예, 그런 유기체들, 예, 고등 유기체의 하나인 강아지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상징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예, 물론 예술가처럼 강아지가 의자를 봤을 때 그 의자가 갖고 있는 색채나 모양에만 집중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거를 거기에 집중하는 예술적 감수성을 가진 강아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강아지가 직접 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우리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강아지는 의자를 보면은 채색된 형태나 색채를 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바로 상징 활동을 해서 이게 의자라는 걸 파악하고 바로 뭐 이거 의자다 이렇게 말로 하진 않겠지만 바로 의자라는 거를 느끼고 지각해서 의자로 뛰어들 겁니다. 그래서 결국 채색된 형태는 우리의 경험 가운데 있는 어떤 다른 요소들, 이 경우에는 아직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채색된 형태라는 요소 말고 또 다른 요소를 사실은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요소들 간의 관계를 상징 활동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게 이제 화이트헤드의 앞으로의 그 작업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채색된 형태를 보게 되면 우리의 행동을 이들 다른 요소들에 맞춰서 조정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이 바로 상징 활동입니다. 자, 이제 상징 활동의 정의가 나왔습니다. 자, 인간의 정신은 그 경험의 구성 요소가 다른 어떤 구성 요소에 대한 의식, 믿음, 정서, 용도 등을 이끌어낼 때 상징적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전자의 구성 요소, 아까 이 근원적인 요소 말고, 근원적인 것보단 조금 더 뒤에 나오는 파생적인 요소입니다. 우리에게 더 의식이 잘 되는 부분, 그게 이제 상징입니다. 상징이고요. 후자의 구성 요소는 그 상징의 의미를 이룬다. 제가 이제 지금 임의적으로 그렇게 임시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상징으로부터 의미로의 이행을 낳는 그 유기적 기능, 그것을 바로 상징적 연관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정의 자체는 추상적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상징 활동을 이루고 있는 요소가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최소한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근데 덧붙여서 사실은 세 가지입니다. 근원적인 어떤 요소, 우리 경험을 구성하고 있는 근원적인 요소, 지각으로 얘기하면 근원적인 어떤 그 자체, 실제 자체를 나타내는 지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상징이 되는 또 다른 지각, 지각 내용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둘만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것만 따로 있으면 안 되죠. 그것을 다 종합시킬 수 있는 지각자,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그렇게 해서 사실은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지각자, 그 다음에 경험의 그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요소, 그 다음에 이제 상징에 해당하는 좀 파생적인 요소. 일단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바로 나옵니다. 요것의 정확한 규정 이름들이 나오는데 상징적 연관의 토대 내지는 근거라고 말해도 좋겠습니다. 상징적 연관은 지각자가 그 본성에 따라서 일으키는 능동적인 종합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지각자가 반드시 능동적으로 종합을 해야지 상징적 연관, 상징 활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 종합 활동이 상징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징의 본질과 의미의 본질 사이에 어떤 공통성의 기초를 둔 근거를 필요로 한다. 사실 요 대목은 뒤에 한 번 더 반복이 될 건데요.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화이트헤드는 이 근거에 해당하는 것을 지금 지각의 두 종류를 미리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게 바로 또 설명이 나오겠지만 현시적 직접성이라는 지각의 형식이 있고 인과적 효과성이라는 지각의 형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둘 사이에 공통 요소가 양자에 다 있어서 그것들이 서로 공통 요소가 있기 때문에 관계를 맺을 수 있겠죠. 사실 우리가 공통된 점이 없으면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죠? 너무 다른 거면, 완전히 다르면 공통 분모가 없으면 만나질 않습니다. 소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공통 요소에 해당하는 거를 하나는 감각 여건, 센스 데이터. 뭐 예를 들면 빨강색, 내가 빨간색을 본다 그러면 빨간색의 어떤 세타를 입은 사람을 본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모양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그 색깔 같은 거 이런 걸 감각 여건이라고 합니다. 감각에 주어지는 어떤 퀄리티, 성질들, 질들 이런 것들을 감각 여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장소, 어떤 공간성이 있어야 됩니다. 기하학적인 공간이죠. 장소,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탁자 위에 빨간 사과를 봤다 그러면 현시적 직접성의 지각이 해당하는 건 빨간색이라고 하는 감각 여건과 그
그 다음에 탁자 위라고 하는 공간, 장소성, 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과적 효과성의 지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과 전체, 사과라고 하는 구체적 존재로부터 이 지각하는 사람에게 막연하지만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에게 전달되는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안에는 공간성도 들어있고 감각 여건이 갖고 있는 힘도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지금 구별을 해놨는데, 그래서 이 둘이 사실 둘을 동시에 지각자가 다 지각을 하면서 양자를 결합시킬 때, 종합할 때, 능동적으로 종합할 때 상징적 연관이라고 하는 어떤 결과가 생기는 거겠죠. 예.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상징 활동의 조건, 아까 이제 이미 말씀드렸는데, 이 현시적 직접성과 인과적 효과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지각 방식에 의해서 생기는 구성 요소들, 두 가지 요소들이 있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양자를 구성할 수 있는 어떤 주체가 있어야 되겠죠. 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경험 행위의 어떤 특수한 구조, 형식 이런 것도 꼭 있어야 합니다. 이걸 이제 칸트는 현실적 존재가 갖고 있는 주체적 형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이런 그 주체가 갖고 있는 형식, 이 형식 덕분에 종합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 주어진 재료들을 종합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그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지점이 있는데, 이 상징과 의미가 항상 그렇게 고정적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앞에서 본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언어를 예로 들어보면 우리가 구어로 사과라고 하는, 제가 말 소리죠. 여러분 소리로 들으실 수 있는, 지금 사과라는 제가 사과라고 얘기하면 머릿속에 여러분 사과를 모양을 떠올리실 수도 있죠. 빨갛고 이렇게 맛있게 생긴 사과를 떠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과의 심상, 이미지가 이제 의미에 해당하는 거고, 제가 사과라고 하는 말 소리는 사실은 그것이 상징이 되는 거죠. 예, 이런 경우에.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사과라고 하는 그 말을 직접 여러분께서 이렇게 받아 적으셨어요. 적으시면 어떻게 되죠? 예, 문자 언어, 그 언어가 소리, 사과라고 하는 그 소리에 대해서, 예, 이제 표현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이번에는 상징이 될 수 있어요. 글씨가 상징이 될 수 있고 소리가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반대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예, 반대로 여러분들께서 사과라고 쓰신 걸 저한테 보여주셔요. 그럼 제가 그걸 보고 사과라고 읽어요. 그러면 이 소리와 그 글자의 관계는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써 놓으신 그 글자, 예, 그 모양,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모양을 가지고 있는 글자, 그 낱말, 사과라는 낱말, 그 글자가 여러분 그 의미가 되고, 제가 그거를 소리를 내면 그게 상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과 의미는 계속 바뀔 수 있는 거죠. 표현되거나 표현되는 대상이 되거나, 이거는 계속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과 의미가 계속 뒤바뀔 수 있다. 요 점이 특이하죠. 예. 자, 우리 언어 사용에 있어서의 상징적 연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뭐 같은 논리인데요. 어떤 시인이 어떤 시어를 떠올리기 위해서 나무에 관련된 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정원을 거닐면서 나무에 그 지금처럼 햇빛이 비치는 풍광, 또 그 향기로운 그 꽃향기, 그리고 뭐 나무에서 뭐 여러 가지 느껴지는 감촉, 이런 것들을 느끼시는 거예요. 예, 느낀다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나무에 대한 서정시를 쓰기 위해서 지금 산책을 하면서 그런 거를 감각적으로 느낄 때, 그럼 여러분 이때 머릿속에 나무에 대한 시어를 떠올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상징에 해당하는 거는 뭘까요? 예, 오히려 원래 우리는 보통 나무를 관찰할 때는 나무 자체가 의미고, 나무를 표현하는 나무라는 낱말, 이런 것이 표현, 즉 상징이 되겠지만은,
시인에게는 그 반대인 거죠. 나무에 대한 그 시여가 목표이기 때문에 나무들에 대한 그 경험들은 오히려 상징이 되고요. 의미가 되는 거죠. 그 표현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반대도 시를 서정시를 감상하는 우리에게서는 또 그게 역전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어를 듣고 그 시어가 상징이고요. 표현이니까 상징인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 시인이 느꼈던 그 정원의 그 나무의 향기, 감촉, 풍광 이런 걸 우리가 다시 떠올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바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사용에 있어서는 상징적 연관이라는 게 서로 역전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중의 상징적 연관이 있다. 다시 말해서 말하는 사람의 편에서 이루어지는 사물로부터 낱말로의 연관, 이것도 가능하고, 또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반대로 낱말로부터 사물로의 연관. 그러니까 상징과 의미가 뒤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사실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건데, 지각적 경험에 있어서의 상징적 연관입니다. 이제 오늘 수업의 사실 진짜 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화이트헤드는 우리의 경험이 세 가지 중요한 독립적 양태들을 갖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는 지각적인 양태들 가운데서 크게 분류를 하면 지각적 양태와 개념적 분석의 양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지각 가운데서도 순수한 지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지각에 관한 거니까 순수한 지각의 양태들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우리가 본 대로 현시적 직접성이라는 것과, 또 다른 것은 보다도 원초적인 것으로서 인과적 효과성의 양태라고 하는 지각 양태가 있습니다. 현시적 직접성과 인과적 효과성은 둘 다 우리 인간의 경험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 인간의 경험을 구성하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의 현실적 사물들로 다시 분석될 수 있는 요소들도 구성 요소로 나눌 수가 있거나, 아니면 또 추상적인 속성, 즉 아까 센스 데이터, 감각 자료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성질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 또 관계들, 이런 거 추상적이죠. 이런 건 관계, 속성 이런 것들, 이런 걸로 다시 분석 가능한 요소들을 끌어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화이트헤드의 그 철학에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이 우주의 실제를 기술하기 위한 용어가 있는데요. 현실적 존재 내지는 현실적 계기라는 용어와 영원한 객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영원한 객체는 뭐 달리 얘기하면 가능태라고 보통 부르는데, 2번에 해당합니다. 추상적 속성, 성질, 관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별적인 한 사물이 존재한다라고 할 때 사실 그거를 구성하고 있는 거는 현실적 존재들, 현실적 계기들이 사실 모여있는 어떤 결합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합체고, 그것들이 그냥 지금 뭐 시간을 빼고 그냥 보면 결합체라고, 공시적으로는 결합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사실은 시간적으로도 그것들이 계속 일정 시간 지속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보통 우리가 사회라고 그러면, 소사이어티 그러면 우리의 사회의 개념이 있겠지만, 우리의 사회도 사실은 결합체인 거죠. 화이트헤드가 자기의 독특한 용어로 사용하는 사회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결합체들이 계속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계기하고 지속하는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회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신체도 사회고요, 정신도 사회고, 이문교라고 하는 한 사람도 현실적 존재들로 이루어진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물리적 세계, 화학적 세계, 전자기적 세계, 전체 우주 세계, 이 우주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사회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사회가 이제 우주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화이트헤드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가장 큰 사회는 어떤 기하학 내에서도 어떤 전체와 부분 관계라든가 뭐 아주 이런 심지어 뭐 수학에서 얘기하는 이런 것도 부차적이라고 얘기하고요. 연장성, 어떤 기하학적 공간성을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가장 넓은 의미, 일반적인 의미의 사회를 규정하는 어떤 속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우주론이 굉장히
광대한데요. 뭐 그런 걸 염두에 지금 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시적 직접성과 인과적 효과성은 일단 우리 인간의 경험에 대한 얘기니까 지금 상징적 연관에 대한 논의는 다시 인간의 경험을 가지고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인간의 경험도 이 우주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게 화이트헤드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에 존재하는 현실적 존재자들은 서로 어떤 연대를 이루고 있다. 이런 거를 항상 강조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시적인 얘기들도 하면 좋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아쉽게도 멈춰야 되는 게 많이 아쉽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후자의 요소들, 아까 영원한 객체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추상적 속성들은 다른 현실적 사물들이, 현실적 계기들이 우리의 개별적인 경험의 구성 요소로 참여하는 방식을 표현한다. 어떤 방식, how에 해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현실적인 존재들이 활동을 하는지, 어떻게, 그래서 이제 화이트헤드식의 용어로 얘기하면 한정 형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펜이 검은색이다 라고 할 때 뭐 검은색이라는 것도 한정 형식이겠고요. 또 뭐 부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뭐 형용사나 부사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지금 추상적인 속성, 성질, 영원한 객체가 담당하는 역할입니다. 그 기능이 있습니다. 뭐 요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요거는. 자, 두 개의 서로 다른 지각 양태 중에서 다시 말해서 현시적 직접성과 인과적 효과성이라는 두 가지 지각 양태 중에서, 자, 사물들을 둘 다 현실적인 사물들을 각각의 방식으로 객체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화시킨다는 거예요. 둘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물들, 현실적인 사물들을 객체화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현실적 존재들이 그 물리적으로 파악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기본적이고 중요한 용어인데요. 파악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화이트헤드는 느낌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언뜻 보면 많이 의인화된 그 느낌이지만, 이 사람의 아주 그 중요한 지금 형이상학적, 존재론적인 수로입니다. 인식론적 개념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존재론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궁극적인 존재자인 현실적 존재 내지 현실적 계기들은 자기 이외의 다른, 혹은 자기 이전에 우주를 구성하는 다른 현실적 존재들을 파악합니다. 프리헨션이라는 용어인데, 파악한다는 거, 그걸 느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우리는 지금 인간은 세상을 의식적으로 파악하고 또 지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걸 우리가 뭐 계산도 하고 개념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요거는 아주 기본적인 어찌 보면 우리의 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자들, 현실적 존재들이 느끼는 그런 느낌, 파악의 방식 중에는 너무 고차원적인 거예요. 사실은 가장 그 밑바닥, 가장 기초적인 느낌 파악은 물리적인 느낌이라고 해서, 아까 인과적 효과성의 형태에서 그런 양식이 있어서의 지각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화이트헤드 생각에는 이런 물병 하나도 이 물병을 구성하고 있는 현실적 존재들이 있겠죠. 그것들이 이 다른 사물들을, 아니면 그 이 안에 있는 물병을 구성하고 있는, 플라스틱을 구성하고 있는 현실적 다른 존재자들을 느낀다라고 얘기합니다. 느끼는데 그 느낌의 방식이 물리적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개념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파악하는 게 더 기초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현실적 존재들도 1차적으로는 과거의 물리적인 세계, 과거의 우주,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정확하게 말해서 그 안에 있는 현실적 존재 하나하나를 물리적으로 파악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파악할 때는 과거의 그 느낌, 그거를 수능적으로, 그것을 그냥 온전하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게 1차적입니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느낄 뿐만 아니라 부정적으로 또 선별도 해요. 뭐 이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념적으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얘기인 것 같지만 얘기를 안 드릴 수 없는 게 이런 그 화이트헤드의 기본적인 그 체계를 알아야 우리가 사실은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온전하게 화이트헤드 철학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상징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금 얘기하는 모든 지금 경험의 활동, 상징 활동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그 주체가 누구냐면은 우리 인간인 것도 맞지만 인간 하나의 사회이고요.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아주 근본적인 수준의 현실적 존재자들이 사실은 이런 활동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를 일단 전제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 측면에서는 현실적 직접성의 측면에서는 사물들을 객체화한다는 걸 그걸 대상으로 여건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아까 감각 여건이라든가 공간성을 투사를 시켜갖고 그걸 파악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인과적 효과성의 측면에서 현실적 사물들 내지는 그 우주 전체를 객체화한다는 건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아까 물리적인 느낌, 수능적 느낌으로 그것들을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물리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느낌이 다 있어야 사실은 상징적 연관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게 연결이 안 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상징적 연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능동적으로 주체가 그것을 종합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화이트헤드의 지각론에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인과적 효과성의 지각, 인과적 효과성의 양태에 있어서의 지각. 두 번째 현시적 내지는 뭐 표상적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현시적 직접성이라는 양태의 지각. 마지막으로 이 양자가 결합된, 종합된 상징적 연관이라는 혼합된 양태의 지각. 세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인과적 효과성과 현시적 직접성이라고 하는 그 두 지각은 순수한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상징적 연관은 지각은 지각인데 불순해요.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불순한 지각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지각이라고 하는 건 어떻죠? 여러분, 대부분이 혼합된 양태의 지각인 상징적 연관의 지각이죠. 우리는 그 연관 활동을 통해서, 상징적 연관을 통해서 우리가 대체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지각은 순수한 건 아닙니다. 복잡한 거예요. 불순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회색의 돌에 대한 우리 인간의 평상적이고 아주 평범한 지각이죠. 일상적인 의식적 지각은 상징적 연관이라고 하는 혼합된 양태의 지각입니다. 그래서 단순하지 않아요. 이 회색의 돌, 아주 단순한 경험이지만 사실은 이미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상징적 연관이라고 하는 혼합된 양태의 지각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분석을 해보면 보다 근원적인 지각의 양태들인 인과적 효과성의 양태에 있어서의 지각과 현시적 직접성이라고 하는 양태의 지각이 사실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현시적 직접성의 양태에 있어서의 지각이 우리 의식에 더 잘 드러나요. 혼합된 지각인 인과적 효과성의 양태에 있어서의 지각 안에 인과적 효과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더 희미하고 잘 드러나지 않고 현시적 직접성이 우리에게는 더 잘 드러납니다.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자, 먼저 인과적 효과성의 양태에 있어서의 지각을 설명을 해보면 이 지각은 경험이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근원적이라는 건 기초적이고 처음 시작된 거예요. 시원적으로 먼저 물리적 파악이니까. 자, 이거를 이제 파악이라는 화이트헤드의 용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파악은 모든 실제, 모든 현실적 존재가 갖고 있는 현재에 있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현실적 존재의 가장 기본 활동은 파악입니다. 파악. 이거를 이제 다른 용어로 얘기하면 느낌인데 특히 그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으로 파악할 때 그 여건 내지는 객체를 있는 그대로 그걸 이렇게 수능적으로 파악할 때 느낌이라고 부르고요. 이 느낌에 비해서 이제 그 선별할 때 그 뭔가 이렇게 거부를 하는 이렇게 뭔가 배제를 할 때 추상하고 배제를 할 때의 느낌을 부정적 파악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 긍정적인 느낌인 긍정적 파악인 느낌, 그 파악은
과거의 여건으로부터 느낌을 계승하는 근본적 양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달하는 느낌은 막연하고요, 중압감이 있고 아주 모호한 거예요. 반대로 뭔가 예리하고 가볍고 뭐 선명하고 이런 건 없죠. 예. 자, 그것은 과거가 효과 있는 것으로 느껴질 때 생기는 겁니다. 그 과거 자체가 우리에게 느껴지는 방식이 인과적 효과성의 양태에 있어서 지각이에요. 자, 근데 화이트헤드가 그거를 본래 그대로의 지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따옴표가 잘못됐네요. 본래 그대로의 지각. 이게 원초적인 그 인과적 효과성의 양태에 있어서 지각입니다. 자, 수능적 느낌으로서의 합생의 최초의 위상에서 발생한다. 합생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각각의 현실적 존재자는 결국 합생이라는 것은 합해서 생겨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합쳐지냐면 자기 이전의 현실적 존재, 즉 우주를 자기의 여건으로 객체화시켜서 그것을 종합해서 무엇이 생겨나냐? 주체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라는 게 원래부터 있어서 주체의 경험에 의해서 어떤 그 경험, 느낌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그 파악이라고 하는 그 단위 활동을 통해서 사실은 주체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합생이라고 불렀고, 정말 합생이 완성된 상태를 화이트헤드는 만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만족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satisfaction, 만족하는 거죠. 만족하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합생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 이제 소멸하는 건데, 근데 화이트헤드는 특이하게 소멸이 진짜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속하는 현실적 존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존재에게 자기 자신을 여건으로, 즉 객체화되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 여건으로 내어준다는 건 이제 객체화 시킨다라고 얘기하고, 객체가 돼서 불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객체적 불멸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이제 현실적 존재를, 그래서 주체이긴 주체인데 자기를 초월한다. 초월한다는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현실적 존재의 여건, 객체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자기 초월적 주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자는 사실은 이런 자기 초월적 주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화이트헤드의 그 느낌에 관한 학설이에요. 느낌의 이론이고 합성에 관한 학설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이렇게 현실적 존재가 합성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생성했다가, 이 소우주죠, 각각이 소우주가 생성했다가 사라지는 과정, 그게 이제 소우주의 합성이고, 이것이 또 대우주적으로 보면은 이행하는 거죠. 다른 현실적 존재로 그 자신이 여건이 되고, 이렇게 해서 생성했다가 소멸하면서 여건이 돼서 객체적으로 불멸하는, 이게 이제 우주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과 실제라는 말 자체, 그 책 제목 자체가 실제는 사실은 이런 소우주적인 과정, 그리고 대우주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과정이고 실제다. 그래서 과정과 실제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예, 그런 과정의 그 첫 부분이 이 수능적 느낌으로서의 합생의 최초의 위상이고요. 이 위상에서 생겨나는 지각이 인과적 효과성의 양태에 있어서의 지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같은 얘기를 좀 반복을 해놨는데요. 자, 근원적 형태의 지각은 외계, 바깥 세계의 인과적 효과성에 대한 의식이다. 우리가 바깥에서 뭔가 이 우주가 주는 어떤 에너지를 내가라고 지금 제가 얘기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현실적 존재가, 나를 구성하는 현실적 존재가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겠죠? 그게 인과적 효과성에 의한 의식이죠. 사실은 의식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의식은 이제 상징작용 속에서 이제 막연하게 의식이 되겠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인과적 효과성이 어느 정도 그래도 선명하게 의식되는 편인데, 아메바 같은 존재한테는 의식되지는 않겠죠, 당연히. 하지만 그 효과를 느껴요. 식물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효과성에 근거하여 지각자는 명확한 구조를 갖는 여건으로부터 합생되고 있는 것이다. 자, 이런 근원적 의미에서 볼 때 지각은, 인과적 효과성의 양태에 있어서 지각은 여러 느낌의 톤들, 색조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으로서, 그리고 이런 느낌의 색조를 통해서 효과를 낳는 것으로서의 과거에 이미 정착된 세계, 이 정착됐다는 게 아까 객체적 불멸성을 갖는 이미 합성이 완성된 세계예요. 그거를 우리가 파악하는 겁니다.
그 세계에 대한 현실적 존재의 지각. 우리는 이러한 의미의 지각을 인과적 효과성의 양태에 있어서의 지각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원인과 결과, 인과성이라고 하는 게 법칙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이제 현대 과학에서는 양자 물리학이나 양자 역학 같은 데서는 사실 이제 쉽게 인과성 얘기하기 어렵죠. 하지만 최소한 중간급,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뉴턴 역학 같은 그 물리학이 설명해 주는 수준에서는 인과 법칙이 필연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양자 단계에서는 우연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현상도 거시적인 층위에서 얘기하면 건물이 위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다치거나 죽죠. 예, 이거 역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인과적 효과성의 양태에 있어서의 지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연의 어떤 그 법칙성을 사실은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토대가 되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자, 이 인과적 효과성의 양태에 있어서 지각을 우리가 제일 잘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체입니다. 우리 신체에서 비교적 의식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내 내장의 느낌, 아니면 또 기억, 막연한 나의 기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과적 효과성의 지각을 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돌에 대해서 내가 느낌, 햇빛에 그 열을 가열된 돌을 내가 만지면 손에 이게 돌의 따뜻한 느낌이 느껴지죠. 음식에 대한 느낌, 위에 통증을 느낀다, 이런 거. 성서에 이건 동양의학도 그랬죠. 동정심은 장 속에 있다. 내장. 여러분 장이 끊어진다 그러잖아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 뭐 이런 노래 가사도 있지만 슬픔, 이 장이 끊어지는 느낌, 그 우리의 감정과 장을 연결시키잖아요. 자, 행복감은 내장 어느 곳에 있다. 어느 곳에나 있다. 예, 언짢은 기분은 순조롭지 못한 간장에서 오는 정서적 색조이다. 이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그러니까 인과적 효과성의 양태에 있어서의 지각이라고 하는 게 이런 우리 신체적인 느낌, 이런 걸 그 의식이 되거나 아니면 되지 않거나, 예, 이런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 신장의 느낌 여러분 있으신가요? 아마 우리 몸에 대한 느낌 속에 아마 그게 복합적으로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근데 대체적으로 못 느끼기 때문에 신장이나 뭐 이런 병들을, 췌장이나 이런 병을 우리가 검사하기 전에 모르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위장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감하기 때문에 조금 뭐 소화가 안 된다든가 그러면 금방 의식이 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인과적 효과성의 양태에 있어서의 느낌이에요. 네, 다만 이것이 이제 바로 직접적으로 이것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상징적 연관 속에 들어와서 느낄 때 더 의식적으로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겠죠? 예. 자, 그 다음에 현시적 직접성의 양태에 있어서의 지각인데요. 이거는 이제 보다 후기, 느낌의, 순서로 보면은 인과적 효과성보다 훨씬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념적 파악이라고 하는, 현실적 존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양극이 있는데, 물리적 극과 정신적 극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개념적 파악은 정신적 극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현시적 직접성의 양태에 있어서의 지각은 인과적 효과성이 아닌 현시적 직접성의 양태에 있어서의 지각은 바로 보다 더 늦은 경험에, 그래서 경험에 있어서 보완적 위상이라고 하는데 비교적 후기 위상에서 생겨나는 산물이고요. 이 지각은 명확하고 예리하고 아주 정교합니다. 그래서 인과적 효과성이 갖는 중압감, 힘 이런 게 없죠. 이 순수한 현시적 직접성의 지각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지금 현재의 공간 영역의 객관화입니다. 그걸 객체화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 몸이 여기 지금 눈이 뭔가를 본다라고 하는 건 동시에 있는 여러 사물들,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동시적이라는 거는 인과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아요, 여러분. 예, 인과적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건 과거의 것을 지금 현재 내가 그걸 지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현시적 직접성의 양태에 있어서 지각이라고 하는 건 동시적인 것들을 사실은 원래는 과거에 있는 걸 동시에 있는 걸로 투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크린, 공간을 탁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기하학적 공간, 영역을 탁 여기다가 투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감각 여건, 아까 빨간색이라고 하는 감각 자료를 여기다가 탁 투사하는 이런
지각을 현시적 직접성의 양태에 있어서의 지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공간 영역인데, 공간 영역을 객체화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기하학적이고 어떤 연장적 연관을 나타내는 그런 겁니다. 좀 추상적이죠? 예. 자, 이 지각은 직접적 감각의 투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낯익은 형태의 것으로 동시적 세계에 대한 직접적 현시이다. 그래서 동시적 세계의 물리적 존재들의 특성을 결정지어 본다. 예,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이제 동시적 세계는 예, 직접적으로 사실은 이게 본다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공간을 매개로 해서 투사하는 거예요. 그 각각의 하나하나를 내가 인식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현시적 직접성 오직 인간과 같은 아니면 뭐 개나 이런 고등 유기체에게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의식될 수도 있고 의식되지 않을 수도 있는 하나의 물리적 사실입니다. 자, 단지 감각 여건에 의해서 그리고 동시적 공간 영역을 그것의 공간의 형태나 지각자로부터의 그것의 공간적 전망과 관련해서 원래는 인과적 효과성의 지각이 있어서 모호하게 우리에게 느껴지는데 그 모호성으로부터 구출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현시적 직접성의 양태에 있어서의 지각입니다. 그래서 공간 속에 어떤 그 배치를 하게 만들고요. 어떤 구간, 어떤 영역에 진짜 이 방에 문이 여기 있더라. 그리고 색깔을 통해서 그냥 그 형태만 있으면 안 되겠죠. 색깔에 의해서 식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래서 우리 의식에 이게 더 잘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현시적 직접성의 양태에서의 지각이라고 하는 게 우리 고등 유기체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요거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 현시적 직접성은 연장적 연속체라는 화이트헤드의 그 철학 개념이 있는데, 도식이 있는데, 요 생각을 사실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너무 복잡한 얘기라서, 예, 이건 따로 강의를 해도 시간이 모자랄,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예, 지각에 관한 화이트헤드의 이제 일반적 입장에 대해서 화이트헤드가 비판하는 거, 요걸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고 마치겠습니다. 전통 철학에서 특히 근대의 인식론의 경우에 화이트헤드의 이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특히 왜 어떤 점 때문에 계속 철학적인 문제들이 생겨났냐? 바로 현시적 직접성의 양태에 있어서 지각이 우리 인간의 경험에 있어서 훨씬 더 지배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거기에 현시적 직접성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인과적 효과성에 대해서는 진짜 본래 그대로의 지각이 인과적 효과성인데, 이 지각의 역할, 비중에 대해서 간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적인 지각 의식 안에 사실은 인과적 효과성의 지각이 포함돼서 종속적으로 이렇게 묻혀 있기 때문에 잘 눈에 띄지 않았던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화이트헤드의 철학에 따르면 우리의 인간의 경험을 포함해서 사실 경험이라고 하는 건 제일 원초적인 경험은 근원적인 경우 인과적 효과성으로서 물리적으로 파악하는 거고, 그 현실적 존재가 자기 이전의 세계 내지는 그 이전의 현실적 세계를 구성하는 현실적 존재들에 대한 그 수능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파악들을 해서 그걸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막연하게 그 색조, 아까 그 수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벡터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벡터라고 하는 거는 저곳에 있던 어떤 그 느낌을 이곳에 있는 것으로 지금 가져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예, 어떤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가져오는 거. 이게 이제 벡터적인 건데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파생적으로 보완적 위상에서 현시적 직접성의 지각이, 그런 양태의 현시적 직접성의 양태에 있어서의 지각이 이후에 개념적 파악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결합이 돼서 특정한 주체적 형식을 가진 주체가 양자를 결합해서 상징 활동을 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 의자로 파악하고 돌로 파악하고 이런 거죠. 근데 근대의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가장 경험의 기본 단위를 상당히 후기에 일어난 경험의 지금 그 지각 양태, 상징적 연관이라고 하는 상태나 아니면 그 직전,
예, 현시적 직접성이라고 하는 지각 양태를 모델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 경험의 단위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흄입니다. 예. 흄과 또 그 이후에 흄을 비판하기도 했지만 칸트라는 또 근대의 위대한 철학자죠. 두 사람 다 아주 위대한 영향력을 끼친 위대한 철학자들인데 양자 모두 일단 우리의 경험의 기본 단위를 의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의식은 명석하고 판명한 어떤 윤곽을 가지고 우리에게 드러나죠. 예, 데카르트부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우리 의식적, 그러니까 화이트헤드의 용어로 얘기하면 우리 내관, 의식에 대한, 그러니까 내관적인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우리가 의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게 우리 의식이에요. 그죠? 내적으로 관찰해 보면 의식이 바로 우리에게 경험이 되니까 내관을 통해서 의식에 포커스를 맞춰서 경험을 해석을 했다는 거죠. 이것도 오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시지각, 제가 한자를 쓴다는 걸 빠뜨렸습니다. 시지각이라고 부르는 지각하는 계기의 합생에 있어서 후기 단계의 결과, 이거를 보통 우리가 시각적으로 뭘 파악하는 거는 화이트헤드 철학에 있어서 사실 뭐 생물학적으로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우리 경험에 한참 뒤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지적을 하는데, 특히 흄이나 로크나 근대 경험론 철학자들이 강조한 부분이 뭐냐면 5가지 감각기관. 시각, 청각, 후각, 청각, 뭐 또 한 가지 뭐 있죠? 예. 몸으로 전체 느끼는 거겠지만, 예, 어쨌든 이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각을 한다. 즉 여러 가지 관념들을 로크의 용어로는 관념이고요. 그 다음에 흄의 용어로는 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관념보다 인상이 더 근원적이라고 얘기하니까 인상이라고 합시다. 그런 인상들을 5가지 감각기관, 특히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감각 인상을 얻어낸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시각이라고 하는 거, 아까 이제 돌을 얘기를 들면 회색의 돌 할 때 지금 회색이라고 하는 시각적 경험이라는 게 정말 과연 원초적이냐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단위냐라고 하는 건데, 화이트헤드의 이론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돌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미 돌도 지금 동시적으로 지금 어떤 기하학적 모양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감각 자료, 요거는 현시적 직접성의 지각이 있어서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이죠. 그것만 우리가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돌에 대한 지각 안에는 인과적 효과성의 양태에 있어서의 지각, 즉 다시 말해서 돌의 역사,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지금 이 현재의 돌 이전에 돌이 수만 년, 심지어 뭐 몇 억 년을 살았을 수도 있잖아요. 살았다라는 말이 좀 어색하지만 이거는 생명체는 아니지만 생활사, 생명의 역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회색의 돌이라고 하는 거는 회색의 형태나 회색이라고 하는 색깔도 있지만 그 이전에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적 차원도 있고요. 그것도 있어요. 그것이 모호하지만 우리에게 그 공간과 어떤 회색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뭘로 느끼냐면 몸으로 느껴요. 피부로도 느끼고 막연하게 내 내장으로도 느끼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이트헤드가 보기에는 경험의 근원적인 요소는 인과적 효과성인 거죠. 내 신체로 느끼는. 그러니까 내가 내 눈으로 느끼지만 눈에도 역사가 있잖아요. 내가 30년을 살았다 그러면 30년 동안 내 눈이 지금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누적되어 있다는 거예요. 눈을 구성하고 있는 현실적 존재 안에 그것이 계승되고 있어요. 물론 똑같이는 아니겠지만 그것이 계승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이런 경험의 요소들, 인과적 효과성에 있어서의 양태에 있어서의 지각들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현시적 직접성과 인과적 효과성이 사실은 이게 결합이 돼서 우리에게 그 결과 드러나는 상징 활동의 결과, 그 지각으로 모든 걸 다 우리가 도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모든 걸 봐서는 안 된다는 거고, 특히 그 안에 현시적 직접성이 있어서의 지각,
이것이 우리에게 우세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후기의 파생적 요소가 즉 현시적 직접성의 양태에 있어서의 지각이 근원적인 요소인 인과적 효과성의 양태에 있어서의 지각보다 더 명석하게 의식에 의해 조명된다. 그게 사실이잖아요. 이런 법칙이 있는데 이걸 무시한 결과 경험하는 계기를 적절하게 분석하려는 작업은 철학적인 여러 작업들이 특히 근세에서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 사실상 철학의 난제들 가운데 대다수가 바로 여기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명석판명한 의식, 여기에 부각되는 그런 우리의 경험의 요소들이 경험의 기본적인 사실들이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데카르트 이후로 칸트까지. 사실은 파생적인 후기의 양상이고 진짜 원래 더 오래된 진짜 원래 원초적인 경험은 인과적 효과성의 양태에 있어서의 지각이었다.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자, 이 두 순수한 지각 양태들이 복잡하게 상호작용을 해서 생겨난 결과가 상징적 연관이다. 이렇다는 얘기죠. 자, 뭐 계속 반복인데 이건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했던 얘기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 두 상징적 연관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초적인 순수한 두 지각 양태들, 인과적 효과성과 현시적 직접성들 사이에 공통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감각 여건과 장소다. 아까 봤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양자가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돼야 되냐면 교차해야 됩니다. 교차를 해야 되는데 이 교차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체인 현실적 존재, 현실적 계기의 주체적 형식이 필요한 거죠. 중요한 거죠. 교차하는 주체적 형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감각 여건에 구체적으로 감각 여건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먼저 현시적 직접성의 양태에서 투사되어 공간적 관계 속에 있는 동시적 세계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이 빨간색, 뭐 검은색 이런 색깔이라는 감각 여건이 있어야 뭔가 이게 식별이 되겠죠? 공간적으로도 확연히 우리에게 드러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각 여건이 인과적 효과성의 양태에 있어서 하는 역할은 문제의 경험에 자신들의 특성을 부여하고 있는 그런 바로 직전의 신체 기관들, 우리 몸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뭘 본다는 것도 내가 뭐 안질이 걸렸다, 황달이 걸렸다 그러면 노랗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병 걸렸던 그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감각 여건은 인과적 효과성과 현시적 직접성의 두 지각 양태들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뭐, 그 맨 마지막 얘기가 좀 중요한데, 이 연결고리하는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환경 속에 있는 유기체들, 현실적 존재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동시적인 세계에 있는 유기체들 사이에서도,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관계라는 얘기인데, 과거의 사물들 뿐만 아니라 동시적인 세계의 사물들, 여기에 대해서 이 감각 여건이 쌍방향으로 지금 연결고리를 하고 있다. 뭐 이 얘기를 써놨습니다. 두 번째 공통 요소는 장소 한정. 장소를 한정해주는 그 기하학적인 장소를 한정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인간 신체도 마찬가지죠. 내 팔이 어디 달려있고, 내 뭐 위장이 어디고, 이거 우리가 신체 감각을 느끼잖아요. 아기 때는 이걸, 갓난 아기들은 못 느끼겠지만 점점 성장하면서 이거를 알게 되죠. 그래서, 요것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바깥에 있는 어떤 사물을 내가, 지각하고 인식한다는 것 자체도 내 신체 기관이 사실은 먼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몸에, 팔이 어디 있고, 머리가 어디 있고 어떻게 하면 걸을 때 다리를 어떻게 하고 이런 감각이 사실은 먼저 형성이 돼야 되죠. 그러려면 인과적 효과성의 양태에 있어서의 지각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거기에 시공간적인 연관의 어떤 도식을 부여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이럴 때 장소성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죠. 우리가 이제 감각 투사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현시적 직접성의 지각, 양태에 있어서 지각을 할 때 바깥에 내 시각을 통해서 볼 때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각에 있어서 이런 앞에 말씀드린
인과적 효과성에 있어서의 양태에서의 지각, 다시 말해서 내 신체에 대한 그 위치 감각 이런 것들이 먼저 기준이 돼서 바깥에 이 공간도 투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칸트가 생각하는 인과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칸트 철학을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칸트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세상을 인식한다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성의 형식인 시간과 공간이라는 형식과 우리 지성이 갖고 있는 개념적 도식, 선언적인 개념의 도식인 범주들이라고 하는 12개의 범주가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 인과성입니다. 인과성은 관계 범주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사물을 왜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냐면 우리에게 그런 선언적인 개념, 범주가 우리 마음속에 이미 심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달리 생각할 수가 없어요. 대신 재료는 이제 칸트에게 있어서는 외부로부터 뭔가 그런 이제 물 자체라고 상정을 하는데 그 물 자체에 의해서 우리 감각기관을 자극해서 그런 재료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재료는 무질서예요. 내용이 없어요. 그냥 어떤 규정이 되어 있지 질서 없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잡다, 뭐 다양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칸트가 보기에는 이제 그것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개념, 이 선언적인 개념인 범주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사유의 차원에서 인과적 그 필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의 차원에서 비로소 생겨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유에 선행한다라는 의미에서의 직접적 지각, 이것은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인과성이 적용되지 그 자체로는 인과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흉처럼 똑같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진짜 구체적인 그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건 인과성의 경험이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수능적 느낌 내지 물리적 파악 속에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 막연한 느낌, 신체를 가지고 몸을 가지고 느끼는 그 인과성의 느낌이야말로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구체적인 느낌이고 그 속에 이미 인과성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칸트는 개념적으로 사유의 범주, 사유나 판단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형식으로서의 인과성을 거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잡다한 질서 없는 그 내용의 감성의 형식인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들어온 그 내용에 우리가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인과성이라는 어떤 자연 법칙이라는 게 성립한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순서가 바뀐 거죠. 예, 칸트 학파는 이 인과성을 사유의 범주라고 얘기를 했고요. 흉 학파는 인과성을 우리 마음의 어떤 습관의 결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자체 혹은 우리의 원초적인 경험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고 본 거죠. 인과성이요. 자, 뭐 진리 관계에 대한 학설이 나오는데 이제 진리는 뭐 명제의 차원, 판단의 차원에서도 진리를 말할 수 있지만 화이트헤드는 이 감각 지각의 차원에서도 진리를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진리는 현상이 실제 수능할 때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수능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정도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인과적 효과성의 양태에 있어서의 지각이에요. 나에게 명석판명하게 드러나는. 요거 이제 다시 말해서 상징에 해당하는 거겠죠. 실제는 뭐겠어요? 그거보다 더 원초적인 인과적 효과성에 있어서의 지각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건 실제 자체, 이 지각은 그냥 원래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수능적인 느낌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인과적 효과성에 있어서의 지각을 이 현상이 그대로 잘 반영한다면 그건 진리죠. 그러니까 착각이 안 일어나고, 아까 뭐 마약이지만 마약 안 먹고 맨정신으로 이렇게 할 때 그 잘 들어맞을 때 진리인 거예요. 지각적 진리.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결론을 대신하여 해서 앞에 했던 얘기를 다시 좀 이렇게 요약적으로 써놨는데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각에는 세 가지 양태가 있는데 두 가지는 순수한 것이고 하나는 혼합적인 불순한 것이다. 첫 번째이자 가장 원초적인 지각의 양태는 인과적으로 효과적인 지각 양태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현실적 세계에 대한 지각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순수한 지각 양태는 현시적 직접성이라고 불리는 양태인데 의식의 보완적 위상들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변환된 개념적 느낌이 하나의 동시적인 결합체를 객체화할 때 사용되는 그런 지각 양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뛰어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상징적 연관이라는 혼합된 지각 양태는 인과적으로 효과적인 느낌들이 이제는 명석하고 분명하게 구분되는 현시적 지각을 다시 말해서 과거로부터의 직접적 파생을 지시해주는 모호한 정서적으로 얇은 색초를 수반하면서 제공하기 위해 현시적 지각과 통합될 때 발생한다. 많이 이제 수식어가 좀 긴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과적 효과성의 지각과 현시적 직접성의 지각을 통합시켰을 때 생겨나는 그런 지각이 인과적 상징작용, 상징적 연관이라는 지각 양식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방식, 지각 방식에 해당하고요. 의식으로 주로 드러납니다. 자, 화이트헤드는 순수 지각 양태들 각각의 공헌에 대해서 특히 인과적 효과성의 지각 양태에 대해서 적절한 주의를 견지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 결과 근대 철학에서 전통 철학에서 지각적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왜곡된 견해가 생겨났고요. 결국 경험 속에서의 실제와 현상 사이에 어떤 불균형이 처리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헤드에 따르면 감각 지각에 관련된 주된 왜곡은 현시적 직접성의 명석 판명한 여건에 대한 과도한 강조로부터 파생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명석 판명한 그 여건에 대한 직접적 현시적 직접성에 있어서의 지각이 우리에게 지배적이고 더 우월하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인과적 효과성이 가려졌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사실은 그런 오리에 빠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현실 세계는 화이트헤드에 따르면 원자적이고 항상 과정 속에 있습니다. 반면에 현시적 직접성의 세계, 즉 우리의 지금 동시적 세계를 내가 지금 지각할 때 이 세계는 연속적으로 다가오죠.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는 지속된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상징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1차적으로 현시적 직접성의 양태에 있어서 지각이 있기 때문이겠지만 더 나아가서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로부터의 파생과 미래에 대한 예상이라는 특성까지 우리가 어떤 가치 평가를 부여해서 능동적인 어떤 내가 중심이 돼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이유, 그건 바로 상징작용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꼭 한번 화이트헤드 이 상징활동 그 의미와 효과를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유익한 그 독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